다이소 여기 엄청 화제가 되고 네, 있거든요. 경복궁 옆에 다이소. 거기를 지금 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생필품 사는데 심부름 시키면은 공관병 논란. 필요한 물건 직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이소 애용자잖아요. 녹음실 만들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이소를 엄청 다녔어요. 필수품들이 거기가 많잖아요. 네, 저렴하죠. 근데 다이소는 5,000원 이상의 물건을 못 넣습니다. 자기들 제도적으로. 이제 1,000원 샵이라고 하는데 1,000원짜리가 많고 비싼 게 5,000원짜리인데 거기를 영부인께서 다니신다는 게 이게 그래요. 느낌적으로 짠해 좀. 그 지난번에 왜 처음 한미 정상회담 네. 할 때 그 버선코 신발 있지 않습니까? 네. 구두 버선코 구두 거기도 직접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근데 그거는 조금 비용이 근데 그 신발은 저도 신고 싶더라고요. 버선코 구두. 근데 그 다이소도 흥미로웠지만 사료값 100만 원. 꽤 많이 나오대. 그 애가 아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물에 약을 이 들어가서 생산하는 거라서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그래서 비용이 비싸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그러니까 다 안 돼서 무슨 예. 북어인가 예, 뭐 예, 저기 예, 해가지고 예. 국물도 갖다가 먹이고 그런다면서요. 저도 강아지 키우잖아요. 잘 먹이려면 사료값이 일반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먹던 잔반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료값이 비싸고요. 그게 여러 마리를 키우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우리 문 대통령 부부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데 그 특수활동비 요거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이소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실제로 청와대 들어갈 때 침대를 집어 넣으려고 새로 샀는데 김정숙 여사 카드가 한도가 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카드로 썼다고. 그러니까 너무 전략하시는 게 아닌가. 쓸 건 좀 쓰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다이소 같은데 가면 좋은데 거기 보면 너무 싼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약간 쓰셔도 국민들이 좀 비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청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터넷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쿠팡이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제 차량이? 아, 그건 좀 어려우신가? 인터넷은 물건을 직접 보고 사야 되는 게 다이소가 낫겠네요. 네, 익숙하니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마트잖아요. 근데 마트는 물건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사 갔을 때는 다이소 물건이 좋을 거고 일반적일 때는 근처 또 마트 다니시겠죠. 두 분의 다이소는 어떻습니까? 다녀보신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원장님은요? 자주는 안 가고요. 네. 지나가다가 손톱깎이 사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뭐 급한 거 살 때? 발판. 저도 사무실 이제 얼마 전에 한 1년 됐는데 그때 다이소에서 물건 샀어요. 근데 다이소가 다이소의 우리말 아닌가요? 아니, 일본 기업이라고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죠. 저는 다 판다 다이소 뭐 이런 거. 원래 1,000원샵 이런 거 자체가 일본에서 처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자, 김정숙 여사가 청주 물난리 난 그 수해 현장에 청소골을 갔잖아요. 그 청소골에서 그런 장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무리 정치라는 것이 쇼고 예. 그 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해도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 영부인 가셔가지고 손수 뭐 물건 닦아내고 마대자루 쥐고 나 진짜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지금까지 그 수해가 난 지역에 영부인 이름으로 구호 물품을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네. 그것도 놀라운 게 김정숙 여사가 그런 봉사활동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히 보였어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맞아요. 일을 해본 사람의 이 모양과 처음 해본 사람의 낯설은 느낌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김정숙 여사는 몸에 배어 있어요. 일하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m 후방에서 보면 못 알아보는 너무 완벽하게 녹아 있어서 못 알아보는 정도로 정말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그쪽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주도하셔가지고 일을 나눠주면서 네, 네. 같이 하셨다고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면요 그 김정숙 여사가 일어서서 움직일 때도 의자가 엉덩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그 복구 현장 같은 데서 앉았다 일어났다 막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데는 이렇게 엉덩이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의자가 있나 봐요. 원래 시골에 가면은 반일하시는 그 엄마들 예. 엉덩이 붙이고 다니는 그 의자가 있죠. 엉덩이 깔개가 있어요. 달랑달랑 하는. 진짜 예.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뒤에 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네.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대자루를 짊어지고도 다니시고 그게 이제 이불 그 침수됐던 이불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버리자고 하는데 일단 씻어서 말려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하셨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다치셨나 봐요. 손가락. 손가락을 다쳐서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밴드 같은 거로 그 고무장갑 위에 네. 이렇게 손가락을 약지하고 중지를 고정시켰던 그 사진도 찍혔고. 그게 무거운 거 이렇게 잘못 힘줘서 들다가 다치는 일종의 예. 그 손가락을 삔다고 하죠. 그런 것도 예.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걸 텐데. 뱄을 수도 있어요. 찧었을 수도 네. 있고, 예. 요즘은 SNS 시대여서 예전에는 기존 미디어들이 사진 찍어서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예. 지금은 SNS 시대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같이 했던 분들의 찬사가 쏟아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일 잘하시더라. 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 예. 진정성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영부인이 막 그렇게 하시면은 예. 과한 측면이 뭐냐면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교가 다 그것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이나 그 관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복구 현장에서 맞아요. 최선을 다하라.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메시지를. 그 특히나 그 전날까지 그 우리 준표공께서 여러 가지 신공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손 안 대고 장화 신고, 손 안 대고 장화 벗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 사건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홍준표는 쇼로라도 가. 그리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가. 예.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수해가 나서 지금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난리 난데도 네. 해외를 가.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너는 그 위아래가 물고 나무 섰냐? 뭐 이런 네, 것처럼 딱 네. 그 모습이잖아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금일봉을 주고 오셨나봐요. 삼계탕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때가 딱 중복 딱 그 즈음이니까. 토요일 날이 중복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짠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열몇 가구가 되는데 그 동네가 시골이 다 침수됐고 이장도 자기 집도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부터 챙기고 뭐 이런 모습에 짠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게 자꾸 이제 눈에 밟힌 거야. 예. 그런 눈에 밟혀서 금일봉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얼마 줬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던데, 안 그래요? 아, 뭐, 네. 그건 우리가 너무 선물이라 그런 건데. 네. 저는 100만원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왜냐면은 마을 가구 수가 16가구 정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게 군부대 한 5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네요. 그 삼계탕 한 그릇씩 하려면. 근데 그 마을만 주신 게 아니라 오남 1, 2도 주셨다고 하니까 아. 네, 두 마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100만 원이야? 커지는데요. 뭐 커요. 연봉이 있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뭐. 김정순 여사에게는 연봉이 안 나올걸요? 아 저기 남편 연봉으로. 그분은 지금 특수활동비도 안 써. 왜 이리 짠할까? 그래도 짠해. 사비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비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김정순 여사 남편분의 월급에서 빼서 남편분의. 그러니까 김정순 여사를 좀 우리가 좀 우리 인이처럼 친근하게 말하자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네 어디에나 있는 정말 인심 좋은 이모. 딱 그 느낌 아니야? 네, 맞아요. 이쁜 이모. 개념도 있고 뭔가 사회적 시각도 좀 있는데 자기 권위가 하나도 없어. 아 이러자. 뭐야 저기 김씨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걸 이렇게 날라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트위터에서는 반응들이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변호사라는 좋은 남편을 과 결혼했던 것에 대한 축하를 했었다면 요즘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김정숙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20대 대통령으로 김정숙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는 하는 그런 주장도 있던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정권 연장을 하는 거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등 따습고 배부른 곳에서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요. 관심이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가야 쓰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영분이 떴다 그러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예. 관심 받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로 본인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 노역 비슷한 거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더 날씨는 덥지, 거기에 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 있더만요. 침수가 되면 명령님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이 차가지고 침수가 되면 가재 도구는 닦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불입니다. 맞아요. 옷도 대충 빨아 쓸 수는 있는데 이불은 속에 흙탕물 같은 게 뻘이 베어버리면 다시 쓰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두껍고 이런 거기 예. 때문에 그거를 못 쓴다 이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일단 빨아서 말려보고 쓸 수 없으면 버리면 되지. 뭔가 기본이 돼 있는 거야. 평상시 때 박근혜처럼 그런 방식으로
아, 박근혜 여기다 비교를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구나. 전혀 그런 일을 잘 해본 사람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비슷한 일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가장 근접했던 게 그 박근혜 영애께서 70년대 후반 정도에 충청도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구호 물품을 보냈다.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비로 보내진 않았겠죠. 대통령 후보 부인이면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영부인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어떤 권해와 결단도 없이 딱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물난리가 가끔씩 나주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맞습니다. 군대 가 있으면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민 지원을 나가죠. 예.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냄새 나고요. 군복 입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 먼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잠깐 뭐 앉아서 뭐 닦아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중노동하고 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하고 오는 거라고요. 이번에도 군장병들이 나와서 그 수해복구 지원을 하고 앉아서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대요.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고. 트위터리안 인무천의로 겸손어영님이 김정순 여사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짐승의 시대가 가고 사람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로 알려진 분이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저희 방송에서 모신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고 직접 오셨다고 나라서 맞아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언제. 전화로 해도 되는데 아, 전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뉴스 공장을 잘 듣는다든가 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여기.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아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아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네. 아 그래? 그럼 비행기 표를 끊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표까지 직접 끊으신 겁니까?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네, 자, 저를 모르시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비행기 표까지 끊고 오신, 사진 작가이자 행위예술가.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김용옥 선생님의 딸임인지 모르고, 돼지우리에서 찍은 사진, 그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의 작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자기 사진 유명하대.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식 농장 네. 있잖아요, 대규모. 네네, 네. 그런데 미국 그 아이오와주하고 미조리주 그런데 네. 찾아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살 당하기 직전에 돼지들이 잔뜩 모여 있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대규모 공장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갔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네.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네.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놨어요.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그러니까요.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 우리에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이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자기 공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가? 작가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 네. 예술가들이 작품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못하죠. 네, 대부분 내 공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김민우 씨 맞아요? 김민우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뭐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추운 곳, 뭐 지하 그런 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 도시 시리즈 할 때는 네. 그런 버려진 곳들이 이제 네. 그 어떤 도시의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 도시의 무의식 도전을 세계. 멋진 단어다. 본인의 무의식에 있는 공포하고 네. 그런 벌어진 것들은 도시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왜 누드입니까? 누구나 이제 몸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은 있는 거고 이제 그 나체는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보는 사람이 그 공간에 그 사진 속의 공간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실도 있고 해서.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진작가, 행위예술가고 2007년 뉴욕타임즈가 전설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품들이 여러 군데 전시회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시되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이스탄불, 베를린 등등 갤러리에서 전시하셨고 현대갤러리에서는 전권 전시도 하셨고 많이 하셨네. 이미 유명하시구나, 이 업계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따님인 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자식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판에 박힌 답변인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점 뭡니까? 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단점이 없는 아버지예요? 아니 뭐 찾으면 있겠죠.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자,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누드로 폐공장이나 더러운 곳이나 도시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네. 그렇죠? 이 작업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소개되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에는 사막을 주제로 한 공장이 아니라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 몇 년만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을 3년이나 한 거예요? 네. 세계 여러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 사막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몽고, 그 아하.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 사막이 있다고,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가보셨구나. 뭐, 네,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들. 거기는 왜 사막이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낙타를 처음 이제 2011년에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왜요? 처음에는 이제 생김새에 되게 꽂혀서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낙타가 진화된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식동물을 이제 피해서 뭐 다 싸우거나 숨어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제일 살기 힘든 곳을 가면서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진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아, 본인한테는 그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네. 특이한 관점이네요. 사막이 아니라 낙타에 꽂혔구나, 처음에는. 네. 동물에 주로 꽂히시는구나. 네. 동물에 꽂히는 이유는 동물이 사람도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동물이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게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통하니까 이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통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미술의 기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본능적인 감각으로 통하니까 그 미술하고 통한다. 뭔가 중간중간에 김민우 씨가 돌아오긴 하네요. 옆집 사람에서. 그래서 낙타를 딱 선정했어요. 좋아. 낙타. 그랬더니 낙타들은 사막에 있으니까 그래 따라서 사막에 선정된 거군요. 낙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에 선정된. 낙타가 서식하는 곳이군요. 주제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그 동물하고 사람 관계가 아직도 그 옛날처럼 그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돼지 농장 그런 데 보면은 그게 동물을 먹는 그런 소비자는 완전히 이게 그 떨어져 있죠.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돼지가 예전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처럼 변해버렸고 둘 사이의 유대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막의 낙타는 여전히 그렇게 1대1의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네.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가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이제 여행하면서 그 환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고 와요. 이걸 하면 기뻐요? 살면서 걱정되고 무섭고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 순간순간. 다음은 어디예요? 낙타하고 사막 말고? 정글이요.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마존에 이제 가봤는데 지난해 가봤었거든요. 가서. 어릴 때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데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공포심, 자기 본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공포. 요번 프로젝트는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공포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서 애벌레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냥 벌레. 애벌레. 번데기 같은 거. 네, 특히 애벌레. 그 중에서 특히 애벌레. 네. 그래서 이제 식용 애벌레를 찾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먹어보려고 다시. 네, 먹어봤어요. 안 토했어요? 아니요, 맛있던데요.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경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게 이제 고기 대신에 네,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번데기 많이 먹었죠 어릴 때.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네.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네. 그럼 하나씩.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민우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민우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민우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고 득도 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거 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울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 이런 작업을 애월이가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계속 반대 쭉 계속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번에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걱정하셨겠지. 걱정. 걱정. 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신 분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책도 내셨고요. 사막에서의 작업을 묶어서 앞으로는 애벌레 작업을 하실 분이고요.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 온 작가 김미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TF 소속의 직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명호 국장을 영장 기각했다가 네, 오히려 더 큰 사건이 터졌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추명호 국장은 더 많은 혐의를 안고 구속됐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빨리빨리 구속돼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큰 뜻이 있는 줄 제가 모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즌요.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일주일 사안간이에요. 일주일 전에 사망한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총대를 맬 위치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예. 분명히 일선이 있는데 두 분 다 유서도 없이 더구나 이 변 검사는 부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자포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실질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소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법인은 찾아보니까 정점식 변호사라고. 네,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올해 6월에 자천된 분이죠.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NLL 사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이분 작품이었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요,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장소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 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뭐, 그렇게 투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지 말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NLL 대화록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LL 대화록도 이명박 그 시절에 청와대가 전해줬다라고 어제 예. 보도가 나왔죠. 예. 예. 국정원 개혁 발전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명박 청와대가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라서 제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출한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었던 김무성 의원도 이제 다시 수사대장이 될 일이고요. 특히 이 대화록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했거든요. 예. 수정의 주체도 반드시 단죄 대상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이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장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피조 조사들을 보면 조작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친 정황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네. 아니 뭐 구태타를 해서 정권도 뺐는데 이런 거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겠죠.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겠지만 그래도 새로 나올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순요. 오늘 좀 미니가 있거든요. 좀 빨리 가야 합니다. 예, 다수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외 계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상 밖의 뭐랄까요. 이름인가요? 예상 밖의 이름이죠. 예. 매우 예상 밖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법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계좌를 추적 중 그렇죠.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다라고. 왜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고 FCP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FCP 하나 더 있어요. 예. 부패 방지 법안이 있어요. A겠네요. 예, 아무래도 때려잡으면 거기서는 미국 계좌를 통해서 어떤 부패 흔적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조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망에 걸린 것 같고요. 예, 알리바마에 있던 공장에서.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특정했는데 쭉 가다 보니 이름이 홍석현 회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주진우 기자가 홍 회장을 추적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를 미국 사법 당국이 아마도 이 법에 의거해서 따라가다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왜 나온지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나온 걸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어요. 네, 본인도 모르는 계좌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주 시사인에 실려 있습니다. 시사인 광고 그만하고요. 네, 아니, 꼭 보십시오. 저도 왜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는지는 모르고 네. 주중에 기자도 이건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가설조차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분명한 건 뭐냐면 구체적 계좌, 금액, 예금주가 특정됐고 그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거대한 어떤 불법적 자금의 고리를 추적하다가 미국 사법당국이 발견하는 걸 어렵게 주진우 기자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 이거 듣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 뉴스 있죠? 네, 예. 1박 2일로 옵니다. 예. 오늘 정오께 들어옵니다. 예, 온답니다. 예. 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뉴스 하나 더 하려고 그러셨죠? 끝에.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 아니요, 그거 말고. 아, 예, 예. 또 있죠. 워낙 많았어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또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내용을 예, 겪고 예.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 내용을 겪는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TF 소속의 직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명호 국장을 영장 기각했다가 네, 오히려 더 큰 사건이 터졌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추명호 국장은 더 많은 혐의를 안고 구속됐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는 빨리빨리 구속돼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큰 뜻이 있는 줄 제가 모르고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참 일주일 사안간이에요. 일주일 전에 사망한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총대를 맬 위치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예. 분명히 일선이 있는데 두 분 다 유서도 없이 더구나 이 변 검사는 부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는 자포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실질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석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요.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법인은 찾아보니까 정점식 변호사라고. 네,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올해 6월에 자천된 분이죠.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의 예,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NLL 사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예. 이분 작품이었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요,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장소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 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그렇게 투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지 말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NLL 대화록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LL 대화록도 이명박 그 시절에 청와대가 전해줬다라고 어제 예. 보도가 나왔죠. 예. 예. 국정원 개혁 발전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명박 청와대가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라서 제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출한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었던 김무성 의원도 이제 다시 수사대장이 될 일이고요. 특히 이 대화록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했거든요. 예. 수정의 주체도 반드시 단죄 대상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이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장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피조 조사들을 보면 주닥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친 정황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왜? 아니 뭐 구태타를 해서 정권도 뺐는데 이런 거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겠죠.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겠지만 그래도 새로 나올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좀 미니가 있거든요. 좀 빨리 가야 합니다. 예,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외 계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상 밖의 뭐랄까요. 이름인가요? 예상 밖의 이름이죠. 예. 매우 예상 밖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법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계좌를 추적 그렇죠. 미국 이었다는 거죠.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다라고. 왜 합니다.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고 FCP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FCP 하나 더 있어요. 예. 부패 방지 법안이 있어요. A겠네요. 예, 아무래도 때려잡으면 거기서는 미국 계좌를 통해서 어떤 부패 흔적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조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망이 걸린 것 같고요. 예, 알리바마에 있던 공장에서.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특정했는데 쭉 가다 보니 이름이 홍석현 회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주진우 기자가 홍 회장을 추적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를 미국 사법 당국이 아마도 이 법에 이거 해서 따라가다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왜 나온지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나온 걸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어요. 네, 본인도 모르는 계좌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주 시사인에 실려 있습니다. 시사인 광고 그만하고요. 네, 아니, 꼭 보십시오. 저도 왜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는지는 모르고 네. 주중에 기자도 이건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가설조차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분명한 건 뭐냐면 구체적 계좌, 금액, 예금주가 특정됐고 그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거대한 어떤 불법적 자금의 고리를 추적하다가 미국 사법당국이 발견하는 걸 어렵게 주진우 기자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 이거 듣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 뉴스 있죠? 네, 예. 1박 2일로 옵니다. 예. 오늘 정오께 들어옵니다. 예, 온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자포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실질 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소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법인은 찾아보니까 정점식 변호사라고. 네,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올해 6월에 자천된 분이죠.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NLL 사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예. 이분 작품이었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요,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장소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 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그렇게 투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지 말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LL 대화록도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가 전해줬다라고 어제 보도가 나왔죠.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자포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실질 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소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법인은 찾아보니까 정점식 변호사라고. 네,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올해 6월에 자천된 분이죠.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NLL 사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예. 이분 작품이었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요,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장소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 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그렇게 투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집하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NNL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김민호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추운 곳, 지하, 그런 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 도시 시리즈 할 때는 네. 그런 버려진 곳들이 이제 그 어떤 도시의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시의 무의식 세계. 멋진 단어다. 본인의 무의식에 있는 공포하고 네. 그런 버려진 것들은 도시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왜 누굽니까? 누구나 이제 몸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은 있는 거고 이제 그 나체는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보는 사람이 그 공간에 그 사진 속의 공간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실도 있고 해서.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진작가, 행위예술가고 2007년 뉴욕타임즈가 전설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품들이 여러 군데 전시회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시되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이스탄불, 베를린 등등 갤러리에서 전시하셨고 현대갤러리에서는 전권 전시도 하셨고 많이 하셨네. 이미 유명하시구나. 이 업계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따님인 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식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판에 박힌 답변인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점 뭡니까? 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단점이 없는 아버지예요? 아니요, 찾으면 있겠죠.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자,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누드로 폐공장이나 더러운 곳이나 도시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네. 그렇죠? 이 작업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소개되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에는 사막을 주제로 한 공장이 아니라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 몇 년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을 3년이나 한 거예요? 네. 세계 여러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 사막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몽고, 그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 사막이 있다고,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가보셨구나. 네,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들. 거기는 왜 사막이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낙타를 처음 이제 2011년에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집하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NNL 대화록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NL 대화록도 이명박 그 시절에 청와대가 전해줬다라고 어제 보도가 나왔죠. 예. 국정원 개혁 발전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명박 청와대가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라서 제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출한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었던 김무성 의원도 이제 다시 수사대장이 될 일이고요. 특히 이 대화록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했거든요. 예. 수정의 주체도 반드시 단죄 대상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장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피조 조사들을 보면 조작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친 정황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네. 아니 뭐 구태타를 해서 정권도 뺐는데 이런 거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겠죠.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겠지만 그래도 새로 나올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순요. 오늘 좀 미니가 있거든요. 좀 빨리 가야 합니다. 예,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외 계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상 밖의 뭐랄까요. 이름인가요? 예상 밖의 이름이죠. 예. 매우 예상 밖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법 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계좌를 추적 그렇죠. 미국 이었다는 거죠.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다라고. 왜 합니다.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70년대 후반 정도에 충청도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구호 물품을 보냈다.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비로 보내진 않았겠죠. 대통령 후보 부인이면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영부인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어떤 권해와 결단도 없이 딱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물난리가 가끔씩 나주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맞습니다. 군대에 가 있으면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민 지원을 나가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냄새 나고요. 군복 입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 먼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잠깐 뭐 앉아가 뭐 닦아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중노동하고 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하고 오는 거라고요. 이번에도 군장병들이 나와서 그 수해복구 지원을 하고 앉아서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대요.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고. 트위터리안 인무천의로 겸손어영님이 김정순 여사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짐승의 시대가 가고 사람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로 알려진 분이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저희 방송에서 모신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고 직접 오셨다고 나라서 맞아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언제. 전화로 해도 되는데. 전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뉴스공장을 잘 듣는다든가 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아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모르는.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네. 그래?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표까지 직접 끊으신 겁니까?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네, 저를 모르시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비행기표까지 끊고 오신, 사진 작가이자 행위예술가.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김용옥 선생님의 딸임인지 모르고 돼지우리에서 찍은 사진, 그거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의 작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자기 사진 유명하대.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딸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식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판에 박힌 답변인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점 뭡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단점이 없는 아버지예요?
아니요, 찾으면 있겠죠.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자,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누드로 폐공장이나 더러운 곳이나 도시의 묘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네. 그렇죠? 이 작업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소개되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에는 사막을 주제로 한 공장이 아니라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 몇 년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을 3년이나 한 거예요? 네. 세계 여러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 사막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몽고, 그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 사막이 있다고,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가보셨구나. 네,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들. 거기는 왜 사막이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낙타를 처음 이제 2011년에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왜요? 처음에는 이제 생김새에 되게 꽂혀서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낙타가 진화된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식동물을 이제 피해서 다 싸우거나 숨어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제일 살기 힘든 곳을 가면서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진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본인한테는 그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네. 특이한 관점이네요. 사막이 아니라 낙타에 꽂혔구나, 처음에는. 네. 동물에 주로 꽂히시는구나. 네. 동물에 꽂히는 이유는 동물이 사람도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동물이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게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통하니까 이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통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미술의 기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본능적인 감각으로 통하니까 미술하고 통한다. 뭔가 중간중간에 김민우 씨가 돌아오긴 하네요. 옆집 사람에서. 그래서 낙타를 딱 선정했어요. 좋아. 낙타. 그랬더니 낙타들은 사막에 있으니까 그래 따라서 사막에 선정된 거군요. 낙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에 선정된. 낙타가 서식하는 곳이군요. 주제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그 동물하고 사람 관계가 아직도 그 옛날처럼 그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거기도 직접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근데 그거는 조금 비용이, 근데 그 신발은 저도 신고 싶더라고요. 버선코 구도. 근데 그 다이소도 흥미로웠지만 사료값 100만 원. 꽤 많이 나오대. 그 애가 아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물에 약이 들어가서 생산하는 거라서 비용이 비싸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용이 비싸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그러니까 다 안 돼서 무슨 북어인가 해가지고 국물도 갖다가 먹이고 그런다면서요. 저도 강아지 키우잖아요. 잘 먹이려면 사료값이 일반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먹던 잔반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료값이 비싸고요. 그게 여러 마리를 키우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우리 문 대통령 부부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데 그 특수활동비 이거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이소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실제로 청와대 들어갈 때 침대를 집어 넣으려고 새로 샀는데 김정숙 여사 카드가 한도가 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카드로 썼다고. 그러니까 너무 전략하시는 게 아닌가. 쓸 건 좀 쓰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다이소 같은데 가면 좋은데 거기 보면 너무 싼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약간 쓰셔도 국민들이 좀 비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청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터넷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쿠팡에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제 차량이? 그건 좀 어려우신가? 인터넷은 물건을 직접 보고 사야 되는 게 다이소가 낫겠네요. 네, 익숙하니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마트잖아요. 근데 마트는 물건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갔을 때는 다이소 물건이 좋을 거고 일반적일 때는 근처 또 마트 다니시겠죠. 두 분의 다이소는 어떻습니까? 다녀보신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원장님은요? 자주는 안 가고요. 네. 지나가다가 손톱깎이라고 하고 이런 거 할 때 저는 뭐 급한 거 살 때 발판. 저도 사무실 이제 얼마 전에 한 1년 됐는데 그때 다이소에서 물건 샀어요. 다이소가 다이소의 우리말 아닌가요? 아니 일본 기업이라고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죠. 저는 다 판다 다이소 뭐 이런 거. 원래 천원샵 이런 거 자체가 일본에서 처음. 네, 맞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가 청주 물난리 난 그 수해 현장에 청석골을 갔잖아요. 그 청석골에서 그런 장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무리 정치라는 것이 쇼고 예. 그 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해도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 영부인 가셔가지고 손수 뭐 물건 닦아내고 마대자루 쥐고 나 진짜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지금까지 그 수해가 난 지역에 영부인 이름으로 구호 물품을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랍니다. 네. 그것도 놀라운 게 김정숙 여사가 그런 봉사활동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히 보였어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맞아요. 일을 해본 사람의 이 모양과 처음 해본 사람의 낯설은 느낌.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갔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그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놨어요.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 우리에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이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 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자기 공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가? 작가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 예술가들이 작품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못하죠. 네, 대부분 내 공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김민우 씨 맞아요? 김민우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뭐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추운 곳, 뭐 지하 그런 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 도시 시리즈 할 때는 그런 버려진 곳들이 이제 그 어떤 도시의 무의식 어떤 불법적 자금의 고리를 추적하다가 미국 사법당국이 발견하는 걸 어렵게 주진희 기자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 이거 듣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 뉴스 있죠? 네, 예. 1박 2일로 옵니다. 예. 오늘 정오께 들어옵니다. 예, 온답니다. 예. 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 하나 더 하려고 하셨죠? 끝에.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 아니요, 그거 말고. 아, 예. 또 있죠. 워낙 많아서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또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을 겪는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TF 소속의 직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명호 국장을 영장 기각했다가 네, 오히려 더 큰 사건이 터졌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추명호 국장은 더 많은 혐의를 안고 구속됐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빨리빨리 구속돼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큰 뜻이 있는 줄 제가 모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일주일 사안간이에요. 일주일 전에 사망한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총대를 낼 위치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예. 분명히 일선이 있는데 두 분 다 유서도 없이 더구나 이 변 검사는 부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치셨나봐요. 손가락. 손가락을 다쳐서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 같은 거로 그 고무장갑 위에 이렇게 손가락을 약지하고 중지를 고정시켰던 그 사진도 찍혔고. 그게 무거운 거 이렇게 잘못 힘줘서 들다가 다치는 일종의 그 손가락을 삔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텐데 뱄을 수도 있어요. 찧었을 수도 있고. 예. 요즘은 SNS 시대여서 예전에는 기존 미디어들이 사진 찍어서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SNS 시대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같이 했던 분들의 찬사가 쏟아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일 잘하시더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 진정성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영부인이 막 그렇게 하시면은 과한 측면이 뭐냐면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교가 다 그것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밑에 사람들. 그렇게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이나 그 관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복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메시지를. 특히나 그 전날까지 그 우리 준표공께서 여러 가지 신공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손 안 대고 장화 신고, 손 안 대고 장화 벗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홍준표는 쇼로도 가. 그리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가.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수해가 나서 지금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난리 난데도 해외를 가.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너는 그 위아래가 물고 나무 섰냐? 뭐 이런 것처럼 딱 그 모습이잖아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금일봉을 주고 오셨나 봐요. 삼계탕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때가 딱 중복 딱 그 즈음이니까. 토요일 날이 중복이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짠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열몇 가구가 되는데 그 동네가 시골이 다 침수됐고 이장도 자기 집도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부터 챙기고 뭐 이런 모습에 짠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게 자꾸 이제 눈에 밟힌 거야. 그런 눈에 밟혀서 금일봉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얼마 줬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던데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너무 속물이라 그런 건데 저는 100만 원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왜냐면은 마을 가구 수가 16가구 정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게 군부대 한 5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네요. 그 삼계탕 한 그릇씩 하려면. 근데 그 마을만 주신 게 아니라 오남 1, 2도 주셨다고 하니까 두 마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커지는데요? 뭐 커요. 연봉이 있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뭐. 김정순 여사에게는 연봉이